설 연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 사람들 많이 가시죠. 여야 대표 모두 이 전통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 이런 것도 들어올렸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드린 얘기 감사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공기가 굉장히 안 좋죠.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닭 좀 하나 주실래요? 닭 하나 주세요, 닭. 아니야, 받아요. 다 드셔야 돼. 다 드셔야 돼.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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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내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상품권을 쓰는 거에 한도 2배로 늘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야, 좀 닭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무슨 치킨 달라고 한 줄 알았더니 저도 참 들기 힘든 생닭을 역시 정치인 되면 많은 변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소통을 주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은 보셨다시피 검정색 점퍼, 고동색 후드티에 청바지 등 편한 차림으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설날 식탁을 위한 곶감, 건어물, 과일 그리고 보셨듯이 생닭을 구매했는데요. 특히 이 생닭을 구매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어 달리기 하듯이 사람들에게 돈을 전달하고 닭을 받는 이런 재밌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저 차 위에서 지금 저렇게 서 있는 거였잖아요. 생닭 사려고. 그렇습니다. 그 돈을 전달하고 막 개주하듯이 이게 돈과 닭이 오갔는데 돈과 닭이 오갔어요. 네, 직접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직접 계산을 했고요. 한 위원장은 이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예. 자, 이 경동시장을 방문한 거거든요. 근데 이 경동시장이 있는 동대문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통하는 곳이랍니다. 한 위원장이 최근에 험지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을까요? 요즘 험지 쪽으로 쭉 가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다니고 있는 데를 보면 김포, 구리 그리고 이제 동대문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험지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구리하고 김포 같은 거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뭐 19대부터는 계속 민주당이 접근을 해왔습니다만 그 바로 앞에는 사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거의 3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좋은 인물만 내면 충분히 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진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경동시장은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 민심도 체크하고 소상공인도 한번 이거 다독여보자. 그러니까 민심을 다독이자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아마 딱 드는 생각은 이 지금 전통시장이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가서 어묵 먹고 뭐 호떡 먹고 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른 분도 잘 안 먹던 번데기까지 먹는 이런 먹방하는 것이 전형적인 여의도 정치 문법 아니냐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런 측면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이 지금 대중적 지지도를 보여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한방 제대로 된 경제 비전을 생각해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요, 광주의 한 시장을 찾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장바구니 있잖아요. 파란색 장바구니. 이걸 들고 직접 장을 봤습니다. 네. 근데 몸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괜찮으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죽비가 바로 선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판해야 되겠다. 예. 자, 이러면서 이번 선거는 죽비를 들어야 될 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빗대려야 된다는 게 말하자면 이제 정권 심판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정권 심판론도 있고 정부 지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비례대표의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 현재 야당이 별로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지금 이제 그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 결정한 과정도 그렇고, 근데 의외로 아무튼 국민의힘이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여러 가지 개인 인기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약을 얘기를 여러 개 하는데 그것도 그야말로 빌공약이 될 가능성도 이게 당과의 협의 이런 게 잘 안 거쳐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뭔가를 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은 자꾸 친문, 친명 갈등 이런 게 자꾸 보인단 말이죠.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을 넘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죽비를 때려야 한다는 말은 뭐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선거라는 게 뭐 정권 평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1야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서 또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그 점을 좀 성찰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국민의힘도 조만간 이 공천 시즌 다가오면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또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친명, 친문 뭐 이러면서 계파 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말씀드린다는 점 우선 전해드리죠. 자, 그래서 친문, 친명 간 갈등 중에 지금 핵심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대표적인 친문. 이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겠다라고 하자 뭐 이제는 좀 그 갈등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친명계에서 안 된대요. 다른 데 가래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정 실장 같이 유력 정치인이 네. 윤석열 정권의 심장과도 같은 곳에 출마해서 승부를 봐야 정치적 위상도 높아지고 또 이제 뭐 후배들도 그걸 본을 따서 배우잖아요. 자, 저분이 당대표 정무부실장이에요. 정무부실장이다 그러면 사실상 당대표의 목소리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분은 이제 그 77년생인데 이번에 분당갑에 출마 선언했어요. 예. 근데 옛날에 김병욱 7인의 그 비서관으로 정치 시작해서 2018년부터 이제 이재명 도지사 때 그때부터 비서관으로 모셔온 그 위에 정진상이 있는 거예요. 예. 실장이. 아하. 그만큼 이게 실세입니다. 이런 분이 공격하고 있고 아마 근데 저는 이재명 측에서 이제 임종석 실장을 치내는 걸 세 가지 이유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친문 세력을 몰아낸다. 예. 문재인 친문 세력의 상징적 인물이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총련 세력이 전대협 세력을 몰아낸다. 전대협 세력의 상징적 인물 3기 의장이 임종석입니다. 그러니까 90학번 세대들이 90년대 학번 세대가 80년대 학번 세대를 밀어낸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요.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미리 싹을 자른다. 아하. 예를 들어 이제 차기 당대표도 임종석 실장이 되면 차기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차기 대권 경쟁에도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싹을 잘라버리자. 이런 데 세 가지 의도로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어떻게든 컷오프시키지 않을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자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제 금도를 지키십시오. 친명 친문 갈등 프레임으로 뉴스가 많이 생산이 됐잖아요. 네. 그런 점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걱정하신 거고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 같은 통합과 단결로 총선 승리하겠다고 화답을 한 것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총선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말만 금도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서실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직보해서 결정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금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곧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까지 왔어요. 왜냐? 이건 공천의 문제거든요. 나의 정치 생명이 여기까지인지 계속 갈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노영민 전 실장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아마 이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직보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라는 이야기가 아마 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뭐 상식으로는 과연 비서실장이 그 중요한 인사를 몰랐을까? 아니, 형식상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추천 구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뭐 대통령이 그런 중요한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비서실장하고 또 관련된 참모들하고 논의를 하는 건 당연했을 거예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추미애 전 대표가 노영민 전 실장의 정치적 책임을 지금 거론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뭐 이렇게 정치를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검토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노영민 전 실장 입장에서는 딴 분도 아니고 전직 여당 대표가 이렇게 지금 내부 총질을 하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적전분열의 양상 그리고 특히 지금 민주당이 친명 비명의 갈등이어서 이번에 또 친명과 친문의 갈등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면 당시 가면 이 통치를 그럼 다른 사람이 위임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는 결국은 이 민주당이 5년 단임 정권으로 끝난 부분에 대한 정권 책임론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좀 희석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어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막 친문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도 아니 그럼 친명에는 뭐 다 뭐 의원들 뭐 문제 없는 줄 아세요? 라면서 감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와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친명의 좌장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왜 현근택 변호사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문자까지 주고받았던 그 속 깊은 얘기까지 한다는 정성호 의원을 향해서 출마하지 마세요. 이런 주장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최고 핵심 실세인데 정 의원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국회 기반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던 이재명 대표를 도우며 친명 좌장으로 불렸습니다. 친명계는 그동안 임종석, 노영민 등 친문 핵심 인사들 용퇴는 요구를 해왔었는데 정작 친명계 인사가 희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도 이 대표와 비공개 차담을 하면서 중진들의 불출마 결단을 거론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에서도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남들 물러나라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 대표와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승리 위해 자신을 내던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정성호 의원의 불출마 요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근데 뭐 2인자인데 제가 보기 오히려 정성호 의원을 친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친문 세력인데 아마 공천 대학살을 당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권력은 부사지간도 못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통합해서 잘 이렇게 봉합해서 공천이 되기는 어렵다. 자리는 이게 제한돼 있고 경쟁자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방해해줄 충성심 있는 의원들이 한 100여 명만 있으면 되지. 굳이 승리가 뭐가 중요하냐. 따라서 이제 충성도 위주로 공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름은 뭐 원칙과 시스템 공천 이름은 그래 빌리지만 실제는 AI가 공천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되고요. 아마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네. 이런 게 한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이고요. 거기에 가장 방아쇠 트리거는 누구냐? 저는 임종석, 그다음에 고민정, 그리고 윤건영 이 세 명이 공천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봅니다. 차재훈 교수님, 요거 하나 짧게요.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 친문 물론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락하신 분들이 지금의 위성정당을 만든 당에 그러니까 민주당 빅텐트의 그 위성정당이 아닌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친문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우리 심판받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뭐 그렇게 결심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친문을 표방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준연동형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전날 평산마을에서의 문 전 대통령이 제3세력까지 포함하는 야권 연대를 하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친문만 별도로 가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한마디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른바 명문 정당, 이재명 문재인 정당 안에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지 동천 탈락했다고 그 사람들끼리 따로 하기는 그러니까 친문계의 색깔 갖고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알겠습니다. 자, 공천을 둘러싸고 치열한 수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분 출마 안 한대요. 그동안 이거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그래도 죄가 없어요. 라고 했던 바로 이 사람 결국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대리운전을 본인이 했다라는 분이 나왔어요? 나오셨습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극적이다, 그분 극적. 사실 확인서 포함해서. 근데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더 저희 쪽에서 오히려 좀 요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주 어려운 고비 하나 넘기셨고 더 큰 고비 경선이 남았네요. 자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대리운전기사 찾았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자신 있다고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인터뷰까지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심사할 때 봤더니 서류를 안 냈대요. 결국 불출마. 야,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1심에 이미 유죄가 나왔었잖아요. 법원이 다 판단을 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뒤집기가 그 법원의 판결이 별로 뭐 2심, 3심까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최종.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주당이 이 부적격 판정을 뒤집기에는 지금 이경 지금 대변인인가요? 전 부대변인 이 지금 제출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잖아요 지금.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하는데 뭐 내용 증명 요청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데 제출 안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면 대리운전 그 업체에서 안 보냈거나 찾긴 찾았는데 아직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보낼 마음이 없는 것이거나 뭐 이런 어떤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당에다 제출하지 않으니까 당에서는 당연히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라고 봐서 이경 부대변인 자신이 스스로 출마 포기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